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경영학부에 있는 이명균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의 경우는 지금 가맹본부 기준으로 하면 4,200개가 좀 넘고요. 브랜드 기준으로 하면 5,200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브랜드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브랜드란 말 대신에 이제 시스템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시스템 수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미국의 경우에도 통계가 그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여기저기서 또 나온 통계가 좀 다릅니다. 근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3,50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최대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는 5,200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기형적이지 않아요? 2015년 대비 2016년에 이 가맹본부 수 증가율을 보면은 이제 9.2%고요. 브랜드 수 기준으로 하면 이제 역시 한 9% 정도 되고요.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제 그보다 좀 낮은 5% 정도 된다. 직영점 수는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업종별 이제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맹본부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외식업이 76%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브랜드 기준으로 해도 76%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맹점 수 기준으로 하면 좀 다릅니다. 외식업의 경우 이제 50% 정도로 이제 떨어지고요. 직영점 수 기준으로 하면 더 떨어지죠.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가맹본부는 대체로 가맹점 사업자한테 얘기할 때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이 크다고 얘기할까요? 적다고 얘기할까요? 적다고 얘기합니다. 가맹점 사업자는 반대로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이 크다고 생각할까요? 적다고 생각할까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험이 서로 달라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미래 수익에 대한 소위 현가화 과정에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소위 우리가 묵시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소위 미래 수익을 현가화하는 과정에서 이 위험이 반영이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초기 가입비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죠. 계약 기간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 결국은 협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위험을 적절하게 이제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이 이제 반응 가능한 위험이 있고 반응 불가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내가 잘 대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현지 시장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 근데 시장 정보를 많이 좀 알아보면 그 불확실성은 줄어들겠죠? 그거는 반응 가능한 위험입니다. 반면에 규제 환경 아까 얘기한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가맹본부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가맹점 사업자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반응 불가능한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중요한 개념이 여기 보면 특유 위험, idiosyncratic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테믹 또는 시스테마틱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또는 브랜드의 고유한 위험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성희롱을 했다. 그거는 기업 특유의 위험이죠. 반면에 이 시스템 위험이라는 것은 시장 위험이란 말로도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의 위험이고 그거는 모든 브랜드 또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간다. 뭐 이거는 시장 위험이죠. 마켓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프랜차이징에는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위험은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규제 위험입니다. 프랜차이징은 규제가 아주 심한 산업이에요.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혼탁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이 가맹법과 가맹점 관계를 가불관계 내지는 어떤 뭐 약자와 강자 또는 뭐 선한 자와 악자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도한 규제, 가맹법을 규제하는 과도한 규제들이 많아요. 두 번째가 이제 사업 자금을 제대로 조달받아야 되는데 가맹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제대로 조달받지 못할 때 이제 발생하는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모델이 이제 정교하지 못해서 사실 가맹 사업의 첫째도 계약이고 둘째도 계약이고 셋째도 계약이란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가맹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돼요.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냥 남이 한 계약서 그냥 가져와서 자기 이름만 이렇게 바꿔요. 자기 사업의 특성도 모르면서 시스템의 특성도 모르면서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가맹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험이 있는데요. 프랜차이징의 경우는 가맹 사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브랜드에 의해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고 현지에서 제품이 또는 서비스가 생산 유지된다는 것.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분산된 소규모 점포를 활용한다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특성으로 있고 이것들이 다 특유한 어떤 가맹 사업의 과제를 해결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근데 그 가맹 사업은 보면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단점이 있는데 이 갈등이 항상 발생한다는 겁니다. 상호 의존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반드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이 잠재하고 있는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그 규제들이 프랜차이징에 들어오고 있는 거고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경우도 상당히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제일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이 외식업이죠. 이 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무임승차나 속박 이런 그 거래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항상 내재하고 또 가맹점의 경우에도 이제 대체로 이 가맹본부가 알아서 다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의존하고자 하고 뭐 바꾸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가맹 사업이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혁신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업 모델이 정교해야 되는 거예요. 가맹본부가 쉽게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미래에 예를 들어서 가맹계약이 최소한 지금은 법으로 10년 보장돼 있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이 가맹점 사업자하고 싫건 좋건 해야 돼요. 그 가맹점 사업자가 즉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러면 사업 모델이 일단 정교해야 되고 거기에 잘 이 가맹점주가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를 갖다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문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통계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이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위 그
조정, 공정거래 조정원이라는 데서 이 분쟁 조정 업무를 하는데요. 이 조정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한 500건에서 600건 정도, 최근엔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맹사법 좀 개정 움직임이 있으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험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소비자 환경이라든지 경쟁 환경, 규제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사업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잠깐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세금을 이제 세율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늦게 시작했잖아요. 기다려야지. 시간이 있으니까 40분에 끝내. 40분에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데 45분? 최대한 빨리 끝낼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도 또 받아야 되니까 다음 세션 또 기다린다니까. 예. 우리처럼 사실 미국의 경우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문제로 부각하고 있고요. 건강보험료를 또 가맹점주들이 종업원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좀 생기고 있고, 또 가맹보험부와 가맹점이 소위 공동 고용주로서의 어떤 의무를 또 다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실제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이런 규제 환경에서의 어떤 변화가 많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위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만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법 집행 강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대책이 지금 공정위에서 만들고 그걸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2013년에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한 개정이 가맹본부로 하여금 상당히 사업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영업시간 구속 제한 등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지금 가맹사업법 개정안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위험 대응 전략으로 이제 크게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 방향으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됐지만 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좀 근절해야겠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정부가 해야 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게 이제 소위 상생 협력을 좀 추구해야겠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대응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가맹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인데요. 이 가맹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사실은 위험이 따르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이 가맹본부도 그렇고 가맹점 사업자들도 그렇고 잘 인식을 못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맹점 사업자가 여기 그냥 내가 돈만 투자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맹점 사업자 자신의 어떤 가맹 사업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올바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본부도 그런 인식이 없는 가맹점 사업자를 가맹점주로 파트너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기업가 정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맹본부도 기업가적인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고 또 새로운 그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소비자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영업 전략도 개발하고 이런 거를 다 가맹본부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고 소유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 가맹본부가 됐건 가맹점 사업자 됐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내 사업이라고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점포가 잘 될 것이냐를 생각하고 가맹점주의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너십 컬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의 경우는 상당히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 극렬하게 가맹본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보면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처음에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막 가맹본부가 예를 들어서 드림 빌딩을 시키잖아요. 꿈을 키워주잖아요. 이 사업하면 돈 벌고 뭐 어쩌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점잖은 말로는 반동일시화라는 말을 씁니다. 디스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데 그런 사람 소위 반동일시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요 허황된 꿈을 꾸게 해주면 안 돼요. 올바르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가맹본부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가맹점 사업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 표에 나와 있고요. 가맹점 사업자를 우리가 왜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리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사실 상당히 많은 갈등의 대부분은 소위 그 정보 비대칭이라든지 또는 속박의 문제로부터 발생합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많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요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요.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누굴 파트너로 삼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만 그런 기회주의적인 가맹점 사업자는 가능한 피하라는 것이고요. 무임승차하거나 또는 소위 그 이미 초기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해서 뭐 불공정 거래 행위, 힘의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선택할 때 상당히 엄격한 테스트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뭐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에도 미국의 많은 법원들이 그렇지만 이 상당한 주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듀 딜리전스라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두 번째로 이제 수익 구조 개선이 필요한데 수익 구조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소위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열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을 공유하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틀렸습니다만 미래 수요가 불확실할 때는 불확실성이 0보다 크겠죠. 이퀄이 아니라 큰 것으로 좀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로열티라고 하는 것을 뭐 설명하자면 상당히 긴데 결국은 이제 어떤 위험이 있으면 그것은 공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불확실성 내지는 위험과 로열티 관계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기업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 로열티 레이트가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내가 가맹점주가 그 시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로열티 비율을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도 그때 나온 얘기지만 좀 어느 정도 사업을 해보고 직영점도 이런 가맹본부가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점포 프랜차이징의 경우도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이건 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것. 지금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제 가맹점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게 가맹본부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뭐 이 부분 최적의 가맹점 비율은 뭐 얼마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 직영점과 가맹점을 혼합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비율이 장기간 유지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이제 관계 관리, 특히 이제 가맹점 사업자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관계 관리 잘하는 건 무엇보다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타적 관계라는 것은 이제 흔히 이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한데 신뢰를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맹본부가 성장할수록 이제 관계관리의 중요성이 이제 커진다. 특히 이제 신뢰와 관련해서는 관계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프랜차이징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를 가장 신뢰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당시입니다. 그때 제일 신뢰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떨어지죠.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분쟁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오케이. 예, 저기 빨리 끊으라고 하니까 나머지 여러분들 시간상 제가 설명은 다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갈등의 현실들 한번 보시고요. 가맹점 사업자 단체도 이제 하여튼 너무 그렇게 적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이제 가맹점에 대한 소위 그 보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가맹본부 스스로 이제 자율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맺은 말로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너무 이제 갑을 관계로만 보니까 사실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서부터 많은 위험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제 시장 경제 패러다임도 중요하고 사회 정치적인 패러다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갈등을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1922년인가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아주 거대가죠. 근데 이 닐스 보는 항상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갈등을 했는데 보면은 보가 한 얘기가 위대한 진실과 사소한 진실이 있는데 세상엔 이 사소한 진실에 반대되는 것은 그냥 거짓이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 진실이죠.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진실의 반대는 그 또한 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 그런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저는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있지만 그것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조화라고 하는 것이 하모니가 저는 상생협력의 본질이라고 봅니다.